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너를 처음 만나던 날에는 눈이 많이 왔고 흰 눈을 보니 반갑지 않느냐고 네가 물었을 때 나는 어차피 녹아서 사라질 테니 게다가 눈이 녹을 때처럼 지저분한 거리도 흔치 않으니 그다지 반갑지도 않다고 대답했고 그러자 너는 정색하며 어차피 죽을 텐데 왜 사느냐고 물었다. 네가 옳았다. 너 혹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어차피 죽을 것이 없고 내게는 죽음만이 유일하며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유일하지 않은 다른 것들도 알 수 없기란 마찬가지였지만 적어도 겪어본 흉내는 낼 수 있었고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 어차피 죽을 테니 사는 것이라고 나는 대답했고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유주의 소설 사육을 거부하는 개 주인의 아침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33세 첫 소설을 썼고 37의 등단에 이제야 첫 소설집을 낸다. 늦게 출발한 만큼 오래오래 달리고 싶다. 읽어드린 이 문장은 오늘 모신 손님의 책에 실린 작가의 말 중 한 부분인데요. 이 작가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지는 고백이 아닐까 합니다. 첫 소설집 게스트하우스를 출간하신 진보경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보경입니다. 네, 이름이 힘이 나네요. 사실은 개명한 거예요. 아, 그래서 원래 본명은 뭐세요? 물어보면 안 돼요? 좀 촌스러운데 네. 아니 저는 진보경 이래서 진보가 먼저 들리니까 되게 씩씩한 느낌이. 대부분 그렇게 아, 많이 네. 말씀하세요. 본명은 경민이었어요. 진경민? 네. 이름 예쁜데요. 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이렇게 뭘 보러 다니시면 이름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한자가 너무 그것보다 제 이름의 가운데 자가 여동생한테 갔고 마지막 글자가 남동생한테 가서 기운을 다 뺏긴대요. 아, 그래서 이름이 그러셨구나. 아니, 왜냐면 저는 그냥 딱 듣는데 진보가 되게 빨리 가잖아요. 네. 발음하기가. 네. 네. 일단 문장의 소리 오늘 첫 출연이시죠?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진보경이고요. 2009년에 등단했고 올해 11월 빼빼로데이의 첫 소설집 게스트하우스를 펴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부연을 해서 프로필을 좀 챙겨드리면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셨고 2009년도에 그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을 하셨고 2015년 11월 11일 날 첫 소설집 게스트하우스가 나온 거네요. 맞나요? 네. 네네네. 책이 나온 지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죠, 그러면? 네. 첫 책이면 좀 느낌이 다르신데 어떠셨어요? 첫 책이 나온 걸 보시니까?
큰 강을 하나 건넌 느낌이었어요. 네. 먼 바다까지의 거리는 까마득하지만 음. 그곳에 닿으려면 꼭 건너야 되는 첫 번째 강이랄까요? 음. 그래서 마음이 되게 편했고 그날은 책을 들고 받아서 집에 온 날은 세상 모든 만물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진짜요?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무한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더 좋은 소설을 써야겠다 그런 마음이 일더라고요. 네. 네. 그 작가의 말을 언제 이제 책이 나오기 전에 아마 쓰셨을 텐데 마지막이 네. 2015년 11월 첫눈을 기다리며였는데 첫눈이 네. 왔죠. 네. 첫눈 보셨어요? 네. 김장하는 날 왔어요. 아, 김장을 직접 하셨어요? 아니요, 엄마 하는 심부름만. 네, 그래서 첫눈을 기다리며 이런 어쨌든 기다림? 처음 네. 뭐 이런 게 첫 책과 또 어울리는 마무리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오프닝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33세 네. 첫 소설을 쓰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 학교랑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몇 년도에 그러면 입학을 하신 거예요? 2010년 등단하고 다음 해에 갔어요. 학부를 네. 대학원도 아니고 네. 대학원을 가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제가 고졸이었어요. 최종 학력이. 그러셨구나. 네. 그럼 되게 늦게 가신 거죠? 네, 네. 아니요. 그런 학력과 상관없이 네. 그냥 등단을 이미 하셨는데 네. 다시 이렇게 대학의 학부에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네. 일단 등단을 하고 보니 굉장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랄까 굉장히 넓은 들판에 혼자 맨몸으로 서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좀 막막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이렇게 문학의 길에 들어선 분들과 같이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살짝 겁도 났고요. 그래서 문학적 기반이 약한 저로서는 평생 가야 되는 길인데 어떻게든 빨리 뭔가 이렇게 장비들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마침 뒤늦게 이제 국가유공자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서 결심을 굳혔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 학번 중에서 데뷔한 친구들이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그쵸?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어쩌다 보니 같은 학교여서 네, 네, 혹시나 그 해에 누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네. 살짝 들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소설을 공부를 그래도 조금 하셨어야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셨어야 글을 쓰실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럼 혼자 공부를 좀 하셨던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네네. 그 예전에 박상우 선생님이 네네. 운영하는 그 행성. 소설반, 네, 네. 거기 처음에 이제 거기 다니면서 어깨 너머로 배우다가 33세 이제 첫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그냥 다른 사람 쓴 거 읽고 어떻게 하는 건가 직장 다니면서 병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지내다가 첫 소설을 33세 뒤늦게 쓸 수 있게 어떤 회사를 다니셨어요? 저 건축 관련 회사만 3군데 한 15년 정도 다녔는데 직장 생활. 잘 다니신 것 같죠? 지금 돌이켜보면. 네. 저는 그 글만 쓴 사람이 가지는 한계를 알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 안 해본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의 그 표독스러움 이런 걸 잘 모르는데 네. 정말 FM이 더 많은 데잖아요. 그런데 네. FM들 사이에서 글 쓰는 예민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 글 쓰는 데는 되게 많이 도움이 돼서 아마 그 15년에 네. 그 닦아진 그 이 세상살이에 묻은 때가 아마 소설에는 네. 제대로 묻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처음에 나는 소설을 써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책을 읽잖아요. 보통 네. 소설책 같은 걸 읽고 영향을 받게 되는데 네. 가장 먼저 읽었던 소설책이 기억이 나세요? 이건 정말 내가 너무 이렇게 쓰고 싶다. 은희경 선생님의 새해 선물. 그거는 왜 그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도 이렇게 뭐 현대문학 정기 구독하고 뭐 이상문학상 작품집 읽으면서 이제 동시대 작가분들 작품을 읽고 있었어요. 그 네네. 수행성 가기 전에도 그랬는데 은희경 선생님 작품에 관심을 가지다가 새해 선물을 읽었는데 거기 머릿속에서 그날 뭔가 이렇게 펑 터지는 느낌. 내 인생이 막 이렇게 지나가죠. 저도 감히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런 욕망이 처음 잃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자전소설에 가까운 네. 어쨌든 그래서 아마 내 인생을 거기에 대입해 보기가 네네네. 가장 좋았던 소설일 네. 것 같은데 네.
아마 소설을 쓰고자 하는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부터 아마 되게 갈증이 많이 났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무한히 많은 독서를 하게 됐을 거고 좋아하는 작가들이 계속 바뀌어 왔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네. 33세 쓰셨던 첫 소설 기억나세요? 네. 지금 이번 첫 소설집 안에 여기 들어있나요? 없어요. 제목이 뭐였어요? 가족 오락관입니다. 아, 버리셨어요? 갖고 계세요? 네, 그냥 제 컴퓨터 창고에 고이 아, 첫 소설이기 때문에 네네. 갖고 있습니다. 그 첫 소설을 누군가한테 그때도 그 모임에 나갔었을 네네. 때 어떤 얘기를 들으셨어요? 아, 이야기성이 굉장히 살아있다. 음. 얘는 작가가 될 거다. 근데 음. 지금 보면 너무나 꽁트 같고 얼토당토 않은 얘기인데요. 그때 그 칭찬이 저에게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그 33세 시작을 첫 소설을 발표하신 이후에 4년 정도 어쨌든 문청으로 네.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가 37에 데뷔를 하셨는데 그 4년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든 게 어떤 거였어요? 직장 생활과 병행한다는 게 일단 시간적으로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등단하기 1년 전에 회사에 사표를 쓰고 작품 쓰기에 몰입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을 얻고 나니 이제 경제적인 게 그쵸.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접수해 놓고 제가 이렇게 취업 사이트 돌면서 이거 안 되면 나 취직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네. 서울시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 첫 소설의 제목도 가족 오락관이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번 소설집에 실린 제목들을 좀 읽어봐 드릴게요. 세 번째 토끼, 퍼즐, 호모 리터니즈, 게스트하우스, 금성의 시간, 러닝타임, 맹그로브, 그녀가 잠들 때까지 새끼. 네. 그러니까 제목에 뭔가 이렇게 명쾌함과 발랄함 뭐 이런 게 경쾌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목이 침울하지 않은 네. 뭔가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데 네. 제목 이렇게 짓기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제목 짓기가 항상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제목은 발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또 아니죠. 딱히 또 그렇진 않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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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이제 2010년에 네. 가셨다고 했는데 그 2010년도에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39이요. 네네. 그때 아이들 이미 데뷔를 한 작가가 들어간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도 되게 부담스러운 경우가 네. 생기죠. 네. 특히 소설 수업에는 되게 어려운 걸로 알아요. 그때 네.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이셨어요? 정지아 선생님, 전성태 선생님, 김재영 선생님, 김인숙 선생님, 윤성희 선생님 계셨어요. 가장 격려를 뜨겁게 해주셨던 선생님이 그 중에도 있지 않을까요? 네네. 두 분 계신데요. 정지아 선생님하고 전성태 선생님. 그럴 줄 알았어요. 성태 오빠는 워낙에 또 네. 이렇게 희망스러운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고 지아 언니는 냉정한 듯 하지만 뜨거운 네. 사람이죠. 네. 그 두 분의 진보경 씨의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해주는 부분의 맥락이 좀 달랐어요. 네, 조금 달랐어요. 서로 다른 작품을 보셨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정지아 선생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점일 수도 있겠는데 이걸 너만의 장점으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네,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전성태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많이 짚어주시면서 그 후로도 계속 이제 책을 내는 과정이라던가 이때 조언을 해주시고 제가 조금 좌절할 때마다 따뜻한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자기 것도 못 챙기고 남 챙기고 그래가지고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근데 그 복에 지금 잘 산다는 저는 이제 친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39이면 20살짜리 아이들하고 근 20년 차이가 나는 네. 거죠. 저 학교 다닐 때도 저보다 7살이 많은 언니랑 학교를 같이 다녔었는데 그 어린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어떠셨는지. 처음에는 서로 낯가리고 서로 어려워했어요. 저도 제 나름 어려웠고 그랬는데 이제 한 학기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친구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재밌고 즐거웠고 또 젊은 생각, 감각, 치기, 열정 이런 거 같이 공유하게 되잖아요. 그 네네. 기운을.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많은 걸 또 되살릴 수 있었다고나 할까? 네. 4년 내내 장학금 받으셨어요?
네. 네, 그럴 얼굴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네네네.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네, 수업 하나,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하나를 이루고 갔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여유롭게 받아들여지는데 학교 다녔을 때 등단을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뭘 빨리 습득해서 빨리 이루려고 하니까 더 조바심이 나서 네네. 조급증이 나서 쉽지가 않게 등단을 되게, 그러니까 신춘문예 최종이 계속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문학을 안 해버린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있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저는 되게 늦게 시작하는 것이 진보경 씨한테는 어떻게 네. 보면 다 늦되는 게 되게 맞는 그 운 같아요. 리듬 같고. 감사합니다. 네네. 그 소설집에 실린 소설 중에서 한 대목을 좀 듣고 싶어요. 목소리를 이렇게 좀 듣고 저는 얼굴도 좀 뵙고 나니까. 네. 네. 이번 소설집에 실려 있는 어떤 소설의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금성의 시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네. 이 부분 왜 골라오신 거예요? 왜 골랐냐면요. 네. 제가 이번 소설집 제 작품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네. 저라면 골드스타의 시간이라고 정했을 것 같아요. 옛날 금성은 저희한테 골드스타니까. 네. 그 마지막 문장이 무언가를 상실한 우리들에게 지구의 시간은 너무 빠르다 이거든요. 네네. 빠르죠. 그거에 제가 너무 공감을 하는 일화가 있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인데요. 병실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임종을 지키지 못했고 뒤늦게 도착을 해서 그런데 아직 온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 몸이. 그래서 손과 발을 막 주무르고 얼굴을 어루만지고 아버지를 막 부르면서 울고 있는데 하얀 가운 입은 분들이 오더니 제 옷깃을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얼른 원무과 내려가서 이거 수납해야 사망진단서 나오고 다른 절차를 진행할 수 그렇지.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때 아마 그 심정을 떠올리면서 이 소설을 구상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돈 안 내면 병원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네. 일단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은 되게 냉정하지만 네.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은 또 그렇게 익숙해져 있고 왜 네. 밤에 응급실 가면 여기다 노란 걸로 묶어주잖아요. 왜 이거? 이거 돈 내기 직전에 떼주잖아요. 네, 제가 이게 좀 약간 그래야 될 부분에 장난처럼 말을 했는데 아니. 좀 읽어주세요. 아, 네. 나는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방향도 알 수 없는 길을 무작정 걸었다. 명치 끝이 따가웠다. 시커먼 빌딩 사이를 길 잃은 아이처럼 헤매고 다녔다. 우리 곁을 떠나버린 찾을 수도 잊을 수도 없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가쁜 숨이 잦아들 때까지 오랫동안. 이제 그만 너의 궤도로 돌아가. 바람이 찬 입김을 불며 뒤를 쫓았다. 거실은 철판과 파편들로 여전히 어수선했다. 소파에 앉아 동주의 슬픈 눈빛을 오래도록 마주보았다. 장식장 서랍에서 앨범을 꺼냈다. 희미한 달빛에 더듬더듬 사진 한 장을 찾아냈다. 놀이동산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동주는 활짝 웃고 있었다. 사진을 꺼내 가방 속 수첩에 끼워 넣었다. 현관문을 나서려다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무언가 빠뜨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였다. 어쩐지 거실 바닥이 휑해 보였다. 아크릴 조각들이 널려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잠시 우두커니 내려다봤다. 웅크려 앉아 금성을 맞춰 보았다. 파편들의 앞귀가 맞지 않아 삐뚤빼뚤했다. 발밑으로 수북한 낙엽들이 버석거린다. 놀이터를 지나 아파트 정문에 다다른다. 간판이 걸려있던 자리가 휑하다. 아버지에게도 준에게도 나에게도 그곳을 기억하는 모든 이에게 삶의 어귀가 된 공간. 이제 다시 볼 수 없게 된 금성양복점. 깜깜한 하늘을 올려다본다. 동쪽 하늘의 가장 빛나는 샛별. 그곳에서의 하루는 1년과도 비슷하다고 했다. 두터운 침묵에 휩싸여 정지한 듯 느리게 흐르는 시간. 어쩌면 아버지에게는 동주를 잃은 시간이 고작 엊그제처럼 느껴졌을지 모른다. 아마도 금성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아버지의 시간. 무언가를 상실한 우리들에게 지구의 시간은 너무 빠르다. 빠르죠. 네, 빠릅니다. 네. 이 대목을 듣다 보니까 네.
그 글쓰기와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아버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순간이 중요한 한순간으로 저한테도 남을 것 같은 공감이 드는데 장편 소설도 쓰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한 편 완성된 거 이런 건 없으세요? 장편이요? 네. 네, 이번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작되셨어요? 8분의 1 정도요? 8분의 1이요? 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0분의 1보다는 많네요. 네. 네. 그 어떤 얘기를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너무 까면은 네. 다른 사람이 베낄 수 있으니 뭐 네. 대략 주제로 말하자면 네. 이 작품은 서로 다른 시간을 품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소설집에서 불가해한 현실에 희생당하고 짓눌린 사람이 많았다면 장편 소설에서는 그 현실의 시스템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좀 풀어놔요. 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아주 독하게 살아남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누군가 베끼기는 어려운 정도로 말씀을 하셨구나. 언제쯤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계획은 내년 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올겨울을 뜨겁게 써야겠습니다. 살목을 휘두르시면서 이제 네. 쓰실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거나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번 허심탄회하게 쑥 하세요. 뭐 이번 책에 대한 홍보도 좋아요. 저라면 아마 손 흔들어대고 책 팔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조금 길게 말씀. 네. 저는 제 작품이 독자분들, 청취자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조금 마음속에 정리해 왔는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사진에도 좀 관심이 많아요.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해서 많이 이렇게 여행 가면 항상 무거운 카메라 비싸진 않아도 이렇게 DSLR 조금 저렴한 거 갖고 다니는데요. 네네. 사진을 찍으면서 보면 똑같은 피사체를 담더라도 결과물이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더라고요. 빛의 색이나 각도, 또 찍는 사람의 위치 그런 것들에 따라서 네, 그래서 그 사진을 감상하는 관람객의 느낌도 또 천차만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학 작품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인물과 주제를 다루더라도 작가만의 시선이나 사유 또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작품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쿵쿠툼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네. 사진 작품을 감상할 때 관객이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작품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고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진보경만의 뷰파인더, 그러니까 저의 소설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세계가 독자 한 분 한 분에게 서로 다른 쿵쿠툼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되게 무지하게 큰 바람이신데,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 구절 더 말씀드려요. 네. 미국의 작가 윌리엄 포크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라. 지금의 나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게 더 중요하다. 어제의 나, 지금의 나보다 더 성장한 소설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고요. 추운 날씨에 건강 챙기시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 제가 큰 깨달음을 듣고 가게 생겼어요. 왜냐면 전 진지한 사람이 못 돼서 네. 생각보다 많이 진지하시면서도 웃음이 많으세요. 네. 그 첫 소설집을 낸 설렘이 많은 작가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습이 되게 아름답고 그래서 중간중간 진지하게 문학이란 뭐지? 내가 어떤 소설을 써야 되지? 이런 것들의 그 자세를 내가 흔들릴까 봐 나를 이렇게 잡아가는 그 부분들이 느껴져서 되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애틋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이셨으면이라는 마음을 감히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일찍 책을 몇 권 더 냈으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처음 출연하셨고 많이 긴장하셨던 것 같은데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게스트하우스 꼭 읽어보겠습니다. 특히나 금성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랑방의 꿈단지 손님은 그간 여러 밴드에서 색소폰과 플루트 연주자로 활동하다가 재즈 싱어송라이터로 변신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긴 설명은 제가 그만하도록 하고요. 얼른 모셔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지금 제 앞에 성낙원 씨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낙원입니다. 네, 성함이 되게 신낙원 같아요. 네, 본명입니다. 네네. 별명이 뭐가 있으셨어요? 별명이 뭐 낙원 악기를 하니까 낙원상가 이런 것도 낙원 교회 이런 건 많지만 또 뭐 네. 여러 가지 많았는데 네. 19금 약간 그런 것도 아, 있는데 네네네. 그런 건 좀 성자. 네네 뭐 네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진짜 아까 좀 전에 낙원상가 얘기하셨듯이 악기를 많이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네. 네. 일단 제가 조금 궁금함이 있어서 성함을 여쭤봤는데, 문장의 소리는 첫 출연이시죠? 네네. 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앞에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지금은 팝재즈 싱어송라이터로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내고 활동을 시작한 성낙원이라고 합니다. 네. 방송 오기 전에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본인을 마초라고 표현하신 걸 봤어요. 아, 이게 앞뒤 맥락 자르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게 좀 뭐 이렇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네. 그 마초라는 게 사실 뭐 좋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는 또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 좀 뭐라고 할까 좀 약간 호리호리하고 좀 약간 이렇게 어리게 취급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호리호리하지 않는데? 아 그런가요? 네. 둥글둥글한데?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제 스스로 그냥 조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너무 어린 사람 취급받거나 그런 게 좀 그래서 그냥 장난으로 뭐 영화도 약간 느와르 영화 좋아하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약간 제가 지금 보니까 약간 동안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소리는 많이 듣긴 해요. 그런데 네. 그 얼굴에 사내나 노음을 붙이기엔 또 되게 애기 얼굴이라서 아마 본인이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제가 추측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네. 네네네. 제가 좀 양력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 아마 성함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제가 좀 양력을 불러드려 볼 테니까 틀린 거 있으면 그때 말씀하세요. 네. 네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예술대학 실용음악과를 졸업했다. 킹스턴 루디스카, 소울 서밋, 마일즈 어웨이 등의 밴드에서 색소폰 연주자로 활동해왔다. 2015년 재즈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첫 정규 앨범 You Are the One을 발매했다.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네네. 그 활동을 많이 해왔나 봐요. 거쳐온 밴드가 많네요. 네, 밴드도 많이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가수들 이제 콘서트에서 세션 활동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페스티벌이랑 방송도 많이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방송을 한 건 아니고 이제 뭐 유명한 음악 프로그램 같은데 이제 뭐라고 하나요? 패널인가? 그러니까 공연하러. 네. 찬조하러. 그러니까 보통 그 가수들이 아무나 또 데려가진 않잖아요. 네. 완성된 무대를 위해서 제일 욕심을 부린다는 건 저도 알겠는데 그 킹스턴 루디스카와 색스폰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면 이 활동해오신 밴드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기도 하죠. 네. 네. 결성이 된 지 10년이 넘은. 네. 네. 어떤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지나왔지만. 네. 킹스턴 루디스카는 일단 이름이 킹스턴이 자메이카 수도고 루디스카는 이제 루드라는 영어 약간 루디보이라고 그 자메이카에서 많이 하는데 이렇게 건들건들하면서 음악도 하고 그런 청년들 그래서 루디 그리고 음악은 스카 음악이라는 장르거든요. 그래서 킹스턴 루디스카 자메이카 캐리브 쪽의 음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레게나 스카나 칼립소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멤버가 몇 명이나 돼요? 뭐 공식적으로? 네, 9명이에요. 단체로 활동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한 번 움직이기는. 근데 그게 또 그 멤버가 최소 단위라서 음악에서는 관악기가 일단 4명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움직여서 차 2대로 한 대 큰 차 하나 뭐 승용차 하나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전인권 밴드의 전인권 아저씨랑 막 얘기를 하다가 그냥 전인권 밴드면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11명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 번 공연할 때마다 드는 돈이 참 많은데 나누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여기도 그렇게 나누기 해왔겠죠? 네, 저희는 전부 다 그 멤버다 보니까 딱 일정하게 나누는데 이제 보통 가수분들도 공연을 하면은
사실은 가수 한 명 공연을 한다고 해도 뒤에 받쳐주는 사람, 스태프들이나 연주자도 막 한 15명 되고 막, 그러니까 사실은 뭐 비슷비슷한 거죠. 네네네. 그 본격적으로 밴드 활동을 한 것이 그 밴드가 처음이었어요. 네, 그 전에도 뭐 아마추어로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사람들이 봤을 때 시작한 거는 킹스턴 루디스카가 처음이에요.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25살이었어요. 아, 그 정도 연배면은 적당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이르다고 할 수 있나요? 적당한 시기이기도 한데 주변에서는 제가 조금 빨리 시작한 편이었어요. 제 다른 동료들에 비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군악대 제대를 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 중에 이제 학교 다니는 또래들보다는 조금 빨리 했는데 그래도 뭐 비슷한 시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좀 이력이 좀 궁금해져요. 85년생인데 벌써 경력이 꽤 됐는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음악 뭐 서울예대 실용음악과까지 가게 된 건지. 음악을 좋아했고 저는 항상 음악을 할 거라고 혼자 생각은 했는데 뭐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뭐 그런 대학교를 그런 곳으로 간다든지 저도 제가 서울예술대학교 뭐 실용음악과를 갈 거라고 생각 못 했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때 당시 유일하게 몇 군데 없는 그런 거였고 저는 이제 원래 진학을 그냥 서울에 있는 명지대학교 그때 당시 무역학과였어요. 아이고. 네, 지금은 국제통상학과로 이름 바뀌었는데 거기를 이제 처음에 입학을 하고 거기서도 근데 항상 음악 하고 싶어요. 음악 동아리를 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악기는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네네. 고등학교 때도 이제 스쿨 밴드, 락 밴드를 했었고. 그러면 어렸을 때 배운 악기들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기타, 드럼 정도고 이제 피아노를 또 나중에 이제 피아노는 어렸을 때는 이제 클래식을 했는데 클래식은 어렸을 때 이제 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 일찌감 절망이 오죠. 어렸을 때 하는 거는 이제 그런 뭐랄까 학원 개념이잖아요. 네. 그런 이제 본격적으로 피아노도 본격적으로 한 건 20살 넘어서.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대목. 그러면 서울예대 실용음악과로 이제 학교를 옮기려고 하면 실기 위주의 학교잖아요. 네. 그럼 뭐 봐서 시험 봐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명지대 다니다가 이제 군악대 시험을 봐서 들어갔어요. 근데 군악대에서 뭐 불었는데? 색소폰이요. 그러니까 색소폰을 언제 배운 거예요? 굉장히 늦게 시작했는데 20살 중반쯤 20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군악대를 갈 정도의 실력 타고났네 그러면. 아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제 군악대에서도 처음에 시험 보러 가면은 너는 여기 무슨 뭐 경영 계열인데 왜 여기로 왔냐? 네, 그러면서 떨어진 적도 많아요. 네, 한 4-5번을 떨어지다가 뭐 공군, 해군, 뭐 해병 뭐 이렇게 뭐 다 떨어지다가 붙었죠. 계속 시험 봐서. 그렇구나. 아니 저는 이제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제가 뭐 불어본 적도 없지만 제가 지난주에 택시를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정류장에서 이제 택시 아저씨가 이 유리를 내리고 색소폰을 불고 있는 거예요. 네. 심심하니까 이제 음악이 막 나와서 제가 그 택시를 탔어요. 그랬더니 아저씨 뭐 부세요? 그랬더니 소프라노 색소폰이라는 거예요. 네네.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음악을 워낙에 좋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 뭐 소프라노가 있으면 뭐 메조도 있고 다 이런 거예요. 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 악기가 또 얇더라고요. 그거는 또. 네. 그래가지고 저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색소폰이 나한테 참 잘 맞는다. 참 내가 해보고 싶은 영역이다라는 감 같은 게 딱 왔어요. 만져보면 좀 알잖아요, 좀. 네네. 저는 처음에 그 악기를 시작하게 된 게 그 우연히 어떤 공연을 봤는데 약간 제임스 브라운류의 그런 펑크 음악을 하는 곳이었는데 브라스 혼 섹션 빠밥 하는 거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악기가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주변에서는 다 노래를 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색소폰이라는 것도 어떻게 호흡을 사용하는 악기고 그쵸. 노래처럼 하는 악기니까 그래서 더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불기 힘들지 않아요? 폐활량과도 관련되지 않나요? 네,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 단련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무대에서 주로 색소폰도 불고 또 플루트 분다면서요? 네네. 그럼 플룻은 또 언제? 플룻은 군악대에 있을 때 배운 거예요, 그냥? 네, 색소폰이랑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유사해요. 이 입술 그 앙부시어라고 이 입술은 조금 다른데 입술을 사용하는 건 다른데 손가락을 돌아가는 건 비슷하거든요. 키가. 그래서 조금 쉽게 배웠어요.
아니 그런 거 다 아기 때부터 배워가지고 막 네네. 정기 연주회 하고 드레스 입은 애들이 무대 올라가고 막 이런 거라고 네네.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20살 넘어서도 이렇게 배워가지고 전문 연주자로 또 활동을 한다고 보니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대부분은 이제 동료들 보면 일찍 시작한 사람들이 많지 보통 않았어요. 그쵸. 중고등학교 아무리 늦어도 그때 제 주변에서는 다 그래요. 네, 다 어렸을 때 시작했죠. 그러니까 되게 늦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일찌감치 빨리 따라잡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뭐 피나는 노력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상투적인 말이지만 네, 제가 보기에 약간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좋아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면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거는 자기가 재밌어서 할 수도 그치. 있지만은 못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어 누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하는 거니까 제가 남들보다 더 할 때는 더 많이 했죠. 열심히. 지금 표정이 너무 좋은 거야. 아, 네. 악기 얘기를 하니까 벌써 이제 입이 막 열까지 찢어지고 그러니까 좋다라는 느낌이 저한테도 네. 전달이 지금 되는 것 같은데 그 킹스턴 루디스카로 활동하던 중에 2011년에 마일즈 어웨이 앨범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그쵸? 네. 그때 프로듀싱도 맡았다면서요. 네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프로듀싱을 맡아서 그 팀이 이제 재즈 팀이었는데 재즈 펑크 팀이었는데 그 팀으로 이제 EBS 스페이스 공감을 나가서 거기서 연말 결산에서 또 상도 타고. 아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저도 자꾸 가끔은 봤는데 그게 네. 대회인가요? 네. 아 네. 가끔 보면 뭐 연주를 하고 계시는구나만 봤지 집중해서 못 봐서 그 무슨 상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연주팀으로서는 드물게 심사위원 특별상이라고 네, 뭐 대상 밑에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마일즈 어웨이는 무슨 음악을 하는 밴드였어요? 재즈? 네, 그 완전 순수 재즈는 아니고 재즈의 약간 락적인 요소 그런 요소들이 섞인 그런 퓨전 음악이라고. 이 밴드에서는 뭘 연주했어요? 마찬가지로? 색소폰. 네. 아 그렇구나. 그 킹스턴 루디스카와 좀 달리 조금 더 좀 뭐라 그러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겠어요. 네네. 네. 맞죠? 네, 그렇죠. 조금 더 젊은 밴드였나요? 많이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올해 저도 찾아봤어요. 성낙원이라는 이름으로 낸 감사합니다. 앨범을 봤는데 네. 그 앨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그냥 후딱후딱 갔어요. 네. 근데 그 앨범 얘기를 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한 번 더 오셔서 해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뭐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게 네. 여기 앉아 있는 또 제 보람이기도 해요. 네. 네, 그 앨범에 실린 노래 중에 한 곡을 좀 불러주셔가지고 네. 호기심을 좀 이렇게 충분하게 사람들한테 남겨주고 가시면 아마 다음 주 방송에 들으시는 분들이 더 늘 것 같은데 네. 어떤 노래를 한 곡 해주시겠어요? 네, 두 곡을 준비했는데 네네. 일단은 타이틀곡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You Are the One을 먼저. 네, 그러면 노래 한 곡은 아꼈다가 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모실 거니까 네네 그때 한 곡 들어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성낙원 씨하고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 봬요. 네. You are the one who shut out of my dream. 내가 항상 꿈꿔왔었던 기억해줘. You're the only one. 이룰 수 없는 것이 꿈이라는 말로는 나를 막을 순 없어. 잊지 말아줘. But I can't dream anymore. Tell me something true.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I wanna sing a song with you. With all my heart.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믿어. 좀 더 가까이 꿈을 향해 나간다면 내 온 맘을 다해. You're the only one. 이룰 수 없는 것이 꿈이라는 말로는 나를 막을 순 없어. 잊지 말아줘. But I can't dream
얼마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믿어 좀 더 가까이 꿈을 향해 나간다면 내 온 맘을 다해 You're the only one. But I can't dream anymore. Tell me something true.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I wanna sing a song with you. With all my heart.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믿어 좀 더 가까이 꿈을 향해 나간다면 내 온 맘을 다해 You're the only one. 빠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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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담. 무지와 용기는 사랑의 조건이면서 얼마간 시쓰기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독과 상처를 잘 어루만질 수 있었다면 저는 시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은 무능의 결과이고 그 무능함을 벗어난 삶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저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본의 아니게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정이나 의리 같은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오늘 한 번 더 당신을 만나는 일에 애쓰겠습니다. DJ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 한 권. 오늘 제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은 이근하 시인의 산문집 쓰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